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를 하고 있는 춘희 아줌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레시피의 막내 작가입니다. 예, 저희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마 이런 금리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민감한 부분은 아마 투자 증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외화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뭐 수출, 수입을 하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매우 크게 작용을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리먼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한테 IMF 위기가 왔던 그 다음으로 가장 크게 일어난 금융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한테 참 많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꽉꽉 채워가지고 내신 고액의 빚을 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도 이상하게 부동산 경기가 그때부터 뭔가 흔들린다 했지만 위기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면서 외줄타기를 하는 듯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무려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이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영상 자체가 부동산 컨텐츠다 보니까 이 부동산과 금리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부동산 관점에서만 보면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과 집값이 내리길 바라는 사람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치? 그렇죠. 만약에 내가 가계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걸 시세 차익을 봐서 내가 어떤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바라지만 내가 집을 안 들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사기 위해서 집값이 내리길 바라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와 별개로 역전세난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전세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갭 투자로 설명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3억의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갭 투자로 20%를 가지고 6천만 원을 가지고 3억이라는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2억 4천이라는 전세를 안고 사는 거죠. 근데 안고 사는데 3억 5천이 돼버리면은 누가 덕을 봐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덕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역전세난에서 공급이 많아지면서 내려오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게 돼요?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역전세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전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저는 당연히 전세금을 놔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내 작가처럼만 한다면은 뭐 부동산 투기, 투자 뭐 이런 건 뭐 전혀 할 이유가 없죠. 또 이게 뭐냐 하면은 전세를 내가 놓고 하니까 받았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느끼거든요. 부담감을 덜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얼른 3억 5천 상승기가 돼가지고 팔아가지고 빨리 내가 덕을 되는데. 보기를 바라면은 2천, 3천 버리잖아요. 근데 액면가는 사실 2천, 3천 버리는데 세금 떼고 기간 따지고 뭐 따지면 그 2, 3천이 크게 내 손에 떨어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아파트는 이상하게 이런 역전세난이라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착각이 빠지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갑자기 산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로 어디로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뭐가 모자래요? 집이 모자라다 보니까 서울 강남부터 시작을 개발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안 해봤지만 80년도 90년도에 강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으로는 10%만 돈이 있으면 90% 대출해가지고 사고 나면 2억 주고 샀는 게 4억 되어 버리니까 그걸로 돈을 엄청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 가거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알게 되면 이러한 착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게 해주고 또 돈을 벌 기회를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금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금리를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의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인센티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두 번째, 경제는 수요 공급 법칙에서 시작해서 수요 공급 법칙으로 끝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경제라는 현상은 사회과학의 법칙이다. 네, 사회과학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도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가 자세히 조금씩 천천히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춘희 아줌마한테 유튜브에서 너무 잘했다면서 상을 줬어요. 춘희 아줌마 이걸 받고 난 다음에 아씨 이걸 왜 주는데 내한테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리가. 그렇죠. 그렇듯이 이런 인센티브는 사람이 누구나 기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받으면 사람이 좀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이때 있어서 이 돈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때문에 이제 상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행동은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는 것 학문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을까요? 왜 얘기했습니까? 지금부터 설명한 두 번째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요는 사는 거고 공급은 파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요는 가격이 싸면 살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죠. 공급은 비싸면 비쌀수록 팔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센티브가 작용을 합니다. 수요는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물건을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한 어떤 그 갭을, 차이를 가지기 위한 인센티브를 원하고요. 공급을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내가 가진 물건을 좀 더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이의 갭을 가지고자 하는 거를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그 인센티브 간에 서로 약간의 어떤 협상을 해 나가며 절충을 하면서 최대한 이게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한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공급이 늘게 되면 시장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법칙을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또 제가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 편을 들고 있다면 제가 이 편을 손에 놓게 되면 이 펜은 어떻게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펜은 펜뿐만 아니라 제가 이 공기에서 공을 들고 있는데 떨어지게 되면 네,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이처럼 무조건 반드시 성립한다라는 조건을 가진 거는 자연과학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금리나 금융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주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한 거를 바로 사회과학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회과학 법칙은 반드시가 아니라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 가끔씩 역전이 되면서 법칙을 무시하는 경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의문을 가져야 되며 왜 금리가 이 사회과학 법칙이라는 거 그리고 수요 공급 법칙이 알아야 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항상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간이 길어지면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미래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작 돈을 투자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단기금리가 높고 장기금리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에 오늘의 금리를 찾아보시면 3년짜리 회사채인 장기금리가 단기금리의 대명사인 하루짜리 콜금리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명백한 법칙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년짜리 이후에 어떤 거는 내가 그래 그럭저럭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장 하루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모두 놓여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짜리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수요가 늘어났으니 시장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단기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장기금리보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잘못된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이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셨다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게 일반적인데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졌네? 이건 이상하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법칙을 더 알고 있게 되면 여러분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박현준 회장님이 이 법칙을 활용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번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당시에 일어났던 이제 국가 채권을 많이 사가지고 단기금리가 내려오게 되면서 금리가 안정화가 되었죠. 네.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길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도 저금리 시대가 서막이 열리게 되었고 이 금리를 알기 전에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사실은 첫 번째, 인센티브가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좌우한다는 점. 두 번째, 경제는 수요 공급 법칙에서 시작되어 수요 공급 법칙으로 끝난다는 점. 세 번째는 경제는 이 경제라는 금융은 사회과학 법칙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수요 공급이라는 것도 이 인센티브를 자기가 얼마나 가지려고 취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게 되고, 이 인센티브와 수요 공급 법칙을 알게 되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다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를 내가 인지하게 될 수가 있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재테크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무조건 반드시 일어난다는 자연과학 법칙이 아닌 반드시가 아니라 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는 사회과학 법칙이라는 점. 이거를 이제 딱 머리에 정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